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고, 이제 3년 전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는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본업은 10년차 직장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우량 자산을 월급날마다 모아가고, 이제 특정 시점에는 레버리지도 써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우량 자산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팔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네. 나는 월급날마다 비트코인을 산다. 네네. 신간인데 네.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하게도 이게 네. 시황이 잘 맞아가지고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황이 좋다고 해도 네. 사실 뭐 정고점을 뚫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1억을 뚫은 것도 아니고 되게 1억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책이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사실 뭐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보셔가지고 이 신생자산 초창기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네. 질문을 드릴 게 네. 그 책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보안 관련 이슈에 있어서 네네.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 네네. 봉현님께서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웅달 책방에서도 사실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비트코인을 꼭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 주장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첨언을 이제 하자면 그냥 비트코인은 정말 쉽게 그냥 그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서 매수하면 되거든요. 현금을 보내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매수하는 건 쉬운데 보관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이게 쉽게 말을 해서 그 우리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잖아요. 네. 금을 사서 이제 당연히 집에 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정말 쉬운 예로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을 샀는데 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영수증만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투자를 한 거는 맞죠, 사실은. 비트코인을 어쨌든 거래소 통해서 샀고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게 완전히 소유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사실 완전히 그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게 우선 비트코인 투자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건데 거래소에 둬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고, 제가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지 않고 개인 금고로 빼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 사실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면 그 어떤 개인이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를 전혀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그 어떤 현금화할 수 있는 그 국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다 동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것도 이제 한국 분들 중에 그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달러 통장에 달러를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아마 좀 이게 공감이 되실 텐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카카오톡 서버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카카오톡 못 썼잖아요. 맞아요. 네, 은행도 똑같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어떤 은행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우리 재산에 접근을 못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겼을 때 내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를 거의 높은 확률로 그 정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개인 금고로 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네네. 그것도 매수를 하면요. 네네. 그것도 내가 그 비트코인을 갖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을 바탕으로 만든 증권, 아. 종이를 갖는 거고. 금은방이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금은방 가서 금을 사고 금은 두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내 소유권, 네. 내 그 자산, 네. 그 가치 저장 수단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 네네. 어디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누군가 대신해서 보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대신에 반대로 이걸 분실했을 때 책임은 내가 온전히 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도 되게 웃긴 게 금에 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금도 저희가 ETF로 사면은 네, 그냥 증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맞습니다. 실물금을 사면 또 돈을 더 내잖아요. 맞습니다. 세금인가 10%인가 내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매도할 때 세금이 더 있을 겁니다. 아, 매도할 때 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네. 금을 사는 건데 네, 실물금을 내가 바로 사가 골드바로 사서 갖고 오면 돈을 더 내고. 네. 참 그런 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거래소에 보관하면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여러 전 세계 어느 거래소보다도 저는 한국 거래소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 있잖아요. 네. 그분의 한국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몇십억짜리가 혹시 해킹당한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범죄의 표적이 되셔서 그런 건데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핸드폰 유심을 복제해가지고 거래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해킹을 해서 이제 실제로 탈취를 했고 그게 이제 검거는 됐지만 그 비트코인 아직 비트코인인지 어떤 코인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아직 못 찾았거든요. 진짜요? 네, 이거는 네이버 검색하면 기사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범죄 집단의 타겟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범죄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보다 기대 이익이 많이 높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뭐 거래소에서 보상을 해줬는지 아닌지 이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유심이 복제가 당했고 그 복제된 유심으로 그 해커 집단이 그 김정주 회장님의 디지털 자산을 가져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거래소도 사실 그 어떤 범죄의 피해로부터는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와,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은 그 휴대폰 새 거 바꿀 때 네네네. 막 갤럭시 S24 이런 거 네네. 요즘에 사전 폭주한다고 하는데 신청 네네. 뭐 그런 거 할 때도 네. 그 복제하잖아요. 네네. 이 휴대폰 구해서 신으로 네네. 뭐 그때도 이게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이제 유심 복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뭐 비밀번호 같은 게 기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또 그런 중고 기기로 새 기기로 바꿀 때 기존 기기가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혹시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조심하는 게 좋죠. 와, 그렇구나. 네네네. 와, 무섭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네. 제가 뭐 금고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 두지 않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보관하는 법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그 비트코인을 내 금고로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금고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하드 월렛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개 중에서는 무조건 콜드 월렛을 사는 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 콜드 월렛도 사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드 월렛은 뭐예요? 하드 월렛은 그냥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하드 월렛 이거는 그냥 어플로 돼 있는 지갑들이 있잖아요.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것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하드 월렛이라고 불러요. 앱 월렛이라고 부르거나. 아, 근데 그 하드 월렛이 네. 별로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기기 자체에 상시로 인터넷과 블루투스 통신망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뭐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은 블루투스 통신 기기로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비밀번호를 타이핑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반드시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 하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급적이면 보관을 하시고 그 기기도 뭐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 한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 키워드만 하나 말씀드리면 에어갭 방식으로 구동되는 하드 월렛이 있거든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조회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에어갭 뜻이 뭐냐면 쉽게 말을 해서 이게 IT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공용 인터넷이나 뭐 다른 기기나 그러니까 블루투스나 통신망 같은 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의 그 암호키를 저장하거나 또는 여기다 서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부의 통신망이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안성이 더 우수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어갭 방식의 하드 월렛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적당한 기기가 있으면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조건을 따져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그 우선 에어갭 방식으로는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제이드나 키스톤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시드 사이너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그 어떤 기기를 반도체나 이런 메모리 보드 같은 걸 사가지고 그 케이스도 사가지고 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또 오픈 소스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이 에어갭 방식의 지갑은 정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거의 모든 종류의 지갑을 다 써봤어요. 국내 제품부터 프랑스, 미국,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시드 사이너랑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픈 소스까지 설치해가지고 써봤는데 제가 느낀 감상평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점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기업 관련해서 뭐 정보보안 관련해서 교육도 꾸준히 받지만 모든 범죄, 그러니까 모든 해킹 범죄는 내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높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나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컴퓨터나 내 지갑은 안전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 보안 기술이 높아지는 만큼 해킹 기술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내 보안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또 보안 지식도 늘리고 이런 식의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많이 구입하고 계실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비트코인을 단순히 거래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으로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그 FTX 거래소가 망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FTX 거래소가 뭐 바이낸스랑 1, 2등을 다투던 거래소였는데 그 되게 쉽게 말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FTX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맡긴 거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법지대였잖아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제 CEO랑 그 어떤 경영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맡긴 암호화폐를 가지고 본인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사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런 추후에 이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내 암호화폐를 내놔 했더니 미안 내가 다른 데 썼어. 그 보상 아직도 안 됐나요? 지금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내가 암호화폐를 맡겼으면 암호화폐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시점에 달러 가격 기준으로 지금 보상해 준다라고까지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속상한 거죠. 이제 만약에 속상하네. 그때 비트코인을 갖고 계셨던 분은 지금 달러 기준으로 4만 불이 넘는데 그 청산될 때 기준이라서 뭐 한 2만 불 전후 가격으로 달러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손해를 많이 보신 거죠. 그래도 근데 그 보상을 네. 어떻게 그래도 좀 절차에 들어가긴 한 건가 보네요. 네, 저도 소액이지만 이제 FTX 거래소에 보관은 하긴 했었거든요. 아. 정말 소액이에요.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절차를 진행 중이긴 있는데 저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뭐 100%다 주는 건 아니어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래소도 100%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하드 월렛, 네. 콜드 월렛, 콜드 월렛, 하드 월렛이라고 뭐 비슷하게 부르고요. 부르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어갭 방식이 있는데 그게 현재 기준으로는 제일 그나마 제일 좋은, 그나마 제일 이론적으로 나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회사마다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 책에도 나와 있고 제 채널에 오셔도 사실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거래소에 네네. 있어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네. FTX 날라간 다음에 한국에서는 업비트 많이 쓰시고, 네, 거의 독점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바이낸스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종합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일단 뭐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1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바이낸스를 기소를 했고 바이낸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벌금까지 합의해서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 정도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업비트도 국내 중에서는 일단 업비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 당국의 철저한 이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자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두 개 거래소는 제가 봤을 때도 안전하다. 물론 이제 국내 다른 거래소, 뭐 빗썸이나 다른 데도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상황에서 내 재산이 동결당할 수도 있는 점 또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보유세나 뭐 소득세나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칭을 하거나
좀 방어를 하려면 아무래도 개인 지갑으로 좀 빼두는 게 이렇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작년 말에 국세청에서도 그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그 어떤 비트코인은 이렇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고 공부해 보시면서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봉현이 형님께서 네, 요즘에 좀 관심 갖고 있는 이슈? 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이슈 부분을 계속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선 그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해외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 자산, 미국 주식이나 또는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걸 해칭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최초로 이제 그 미군 사망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아, 진짜요? 네, 복수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전선이 확대되고 북한도 오늘 아침에 핵 잠수함 만들었다고 하니 진짜요? 네, 만들었다고 한 건지 만들겠다고 한 건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시 할게요. 북한도 지금 핵 잠수함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이제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그 어떤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외부로 사실 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거에 우리가 단일 공급망,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협력하던 시절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합심해서 그 나라를 왕따시키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공급망이 붕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옛날만큼 리스크가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친서방 언론에서는 6개월 안에 그 러시아 제재하고 하면 저 나라 전쟁 수행 못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러시아는 실제로 지금 그 작년 2023년 기준으로 GDP가 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성장했어요?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 제가 연도 단위인지 분기 단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 4에서 5%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고요. 이야. 그 왜냐하면 원유 같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익이 올라갔고 군수물자를 계속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일 공급망,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일 때는 한두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의 손해였지만 지금처럼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이제 독재자나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위험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네. 그 공급망, 그 자유주의 공급망 세계화 그게 이제 무너져서 네네. 이제 전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옛날만큼 망하는 그런 네네. 지름길이 아니라 이런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이익이 되는 상황이 이미 러시아 케이스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그 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전쟁이나 이런 데 자국 청년들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개입을 안 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또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예전부터 사실 그 주한미군 비용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이 그냥 고립주의를 택하고 우리 이제 미국은 원유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그 모든 어떤 그 인재들도 다 지금 미국으로 다 빨아들일 수 있고 그런 이제 이미 구조가 짜여진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외의 지역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거지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지 뭐 무조건 전쟁이 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에만 그렇죠. 가치를 저장하고 네. 그걸로 자산을 증식시켰는데, 이제 새로운 대안이 있고 그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네. 많이들 언급하시고 오태민 작가님도 네네네. 그렇게 많이 언급하시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봉윤 형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세상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긴장감이 네. 올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가치 저장 수단 편하게 이제 네. 그 자산을 갖고 네. 뭐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타국으로 네.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전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이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만 비트코인을 바라봤었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계속해서 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그냥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체감되는 정도로 지금 체감될 정도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느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회사 신입사원 시절에 2년 정도 중동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란이랑도 비즈니스를 했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이집트, 레바논 여러 나라랑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랑 지금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네, 중동 담당자였던 제가 느끼는 실무자로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면 느끼는 그 어떤 체감하는 것들이 확실히 한 6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물론 그게 이제 무조건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다르다. 전쟁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만약에 뭐 이렇게 그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뭐 지진이 나면은 엎드려 있듯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 그런 것처럼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네. 봉윤 형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하드월렛 사용하는 네네. 법 이런 거는 익혀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배우기보다는 그쵸.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뭐 진짜로 전쟁이 벌어진 국가에서는 그게 실존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이 많아도 우리나라든 뭐 그렇죠. 주변 국가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가진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로컬 통화로 현금화 해봤자 그걸 가지고 국제 결제 수단인 그렇죠.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라 자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글로벌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을 단 1%라도, 총 자산에서 1%라도 보유하는 건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제가 아닐까. 비트코인이 필수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그냥 수익률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대표로 한 이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진짜 막 만약에 뭐 10억 100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그걸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엄청난 또 창고가 필요할 거고 보관하는 데도 그렇죠. 어려울 거한데 그 하드월렛에다가 그냥 넣으면은 이 1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뭐 제가 더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드월렛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는 열쇠가 들어가는 건데요. 어쨌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건물을 가지고 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금괴를 이만큼 들고 비행기나 배를 탈 수도 없고, 타더라도 누군가한테 걸리면 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혁신인 건 내가 이걸 가졌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점, 그게 조금 혁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월렛에 열쇠가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잊어버리면 복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기를 분실했다면 그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키라고 하는 이 한 쌍의 이 어떤 암호화된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제가 만약에 기억만 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기기를 하나 사가지고 어떤 회사의 기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회사의 제품의 기기를 사더라도 그래요. 같은 암호화 표준을 쓰고 있으면 거기다 입력하면은 제 비트코인이 언제 어디서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 암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군요. 개인키. 맞습니다. 대신에 그 비밀 키를 잊어버린다면 이제 제 비트코인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봉인 형님께서 두 번째로 네네. 좀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출산율도 OECD
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2등이랑도 차이가 큰 차이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급격한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고령화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이제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면 이제 제조를 많이 못하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네. 서비스도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화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복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입 세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세를 올리거나,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는 정부의 어떤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재산,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같은 것들에 세금을 이제 올릴 수 있죠. 보유세. 네, 보유세든 뭐 양도소득세든 아니면은 뭐 그 시절에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이제 정치인이 발의한 무슨 법, 저희도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환경법 또는 뭐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를 그 어떻게 보면 탄압할 수 있는 네. 그 구조가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많을수록 권리가 센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1인 1표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그 가진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수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나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이 그 자산을 축적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초과 생산을 하는 것들은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초과 생산한 거를 미래의 나 또는 내 자녀한테 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가 초과 생산의 유인이 되고 더 많은 걸 생산해서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생산했는데 그거를 나라에 만약에 뺏긴다고 하면 우리 개인한테는 초과 생산에 대한 유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정부로부터 탄압받지 않고 내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 특히나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대만 다를 뿐이지. 네.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네. 결국 힘들어지면은 네. 백성들의 부를 빼앗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돈도 찍어내고. 네, 뭐 당백전도 발행하고. 당백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맞아요. 계속해서 지원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유발하니까 어쨌든 네,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투자를 하셨다면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상 이제 어떤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증세 환경은 확정된 미래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이제 나의 어떤 초과 생산물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든 또는 내 DNA를 가진 자녀한테 보내든 어쨌든 가치 훼손 없이 보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어떤 관점에서는 미국도 자기네들 잘 살려고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네.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나라 안에서는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듯 네. 미국은 미국의 국민들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주변국들을 좀 힘들게 하는 네. 그런 구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비트코인 같은 걸 사고 있으면 이제 그 뭐 화폐를 찍어내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이니까. 네. 네. 점점 더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네. 물론 최고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근데 금리가 5%인데 이 가격인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대박이네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코로나 직전에 이제 비트코인 또 그렇게 가격, 볼 수 있네요, 진짜. 네, 그때 금리 뭐 1.75%였고 그 코로나 시절에 8천만 원까지 갔을 때는 금리가 뭐 1%도 안 됐었거든요. 야. 네. 그럼 먼저 금리 인하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덜 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와.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또 현물 ETF 통과되면서 점점 계속 돈을 들어올 거고. 네, 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떴는데 네. 홍콩에서도 이제 아. 최초의 현물 ETF 아. 신청이 그래요.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후에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자국 내 비트코인 현물을 포용하려는, 그러니까 보유하려는 어떤 여러 움직임들이 이제 야.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아마 글로벌 자산으로 더 확고하게 이제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또 개인이 이 한 시대를, 한 세상을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봉현님이 또 네. 하나 되게 제가 봤을 때 유니크했던 게요. 네, 부동산 투자를 안 하셨죠? 그 제 명의로는 안 하고 저희 가족들이 사는 실거주 한 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이진 않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데 주식하고 비트코인 투자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주식과 비트코인을 부동산 투자하듯이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트코인도 모으셨는데 상당량. 네네. 근데 이거를 부동산으로 특별히 뭐 바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은 최초에는 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네. 부동산을 사는 게 저도 처음엔 목표였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사회초년생이 됐던 2015년도에는 제가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사실 꿈꾸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제가 뭐 집안 형편상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제가 지금 영끌해서 하면 한 30년을 제가 꼼짝없이 다른 투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부동산 원리금만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그때 그래서 주식과 뭐 다른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면 30년 동안 부동산 원리금만 갚아야 되는데 10년 정도 동안 그 월급과 대출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에 투자를 하면 그 추후에 어떤 보통 경기 위기가 오면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이 후행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 우량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면 네. 추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식이 선행해서 오르고 부동산이 후행해서 따라오르니까 그때 그러면 제가 그 월급으로 모은 주식과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대출 받아서 모은 주식과 비트코인을 팔면 팔아서 제가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10년 정도 뒤면 대출 없이 살 수 있겠다. 야. 라는 계획을 갖고 저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남들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제 기준에는 위험하지 않았던, 왜냐면 위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도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애플 그리고 국내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이 두 회사가 없어지면 사실은 내가 가진 부동산도 그 이상이 되어 있을 거다, 반토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 월급날마다 그런 초우량 회사의 주식들, 성장 산업에 속한 초우량 회사의 주식들을 모았고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출 받았던 이자보다 그 4만 원대 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으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 시절에 좀 큰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애플, 삼성전자 그리고 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 이제 그렇게 조금 안전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한 10개 정도 꾸려서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도 매수를 했고 이래가지고 자산이 조금 불어났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사실 지금 저도 사실 제가 가진 금융자산을 다 팔면 제가 원했던 지역에 이제 부동산 실거주 한 채 작은 집 정도는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오. 대출 없이.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제 계획대로는 된 거잖아요. 야. 원래는 그때 만약에 부동산을 샀으면 아직도 원리금을 갚고 있었을 텐데 야, 그렇구나. 네, 지금 그걸 다 팔면 그래도 20평대 작은 아파트라도 지금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부동산보다 이제 비트코인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 산업에 속한 뭐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정말 우리나라의 우량 자산이었다면 네. 이미 지금처럼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고 부동산 대출 금리도 높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매수할 때 어떤 그런 비용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까지 감안했을 때 네. 지금 부동산을 이제 다 팔아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말한 금융 자산을 들고 오래 끌고 가는 게 더 조금 투자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야. 지금은 부동산을 뭐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거의 9년 걸려서 네. 실제 이제 지금 금융자산을 다 팔면 비트코인 네. 포함해서 네, 팔면 사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살 때 네,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를 네네네. 일으킬 수 있어서 네. 뭐 대출을 50%그 이상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사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걸 잘 고르면 네, 그것조차도 능가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 네. 전세 제도를 통해서 정말 네. 작은 금액으로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 돼서 네. 그 갭 투자를 할 만큼의 돈을 모았을 때는 네. 이미 사실 너무 아파트 가격도 비싸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년만 더 먼저 태어났다면 저도 사실 부동산 갭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게 더 네. 이익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2015년 이후에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때는 네. 이미 사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고 네. 그 시절에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금액을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용기나 지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벼락거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런 말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량 자산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주식부터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해 가면서 우량 주식들을 월급으로 적립식으로 샀고요. 이제 주말에 부업도 하고 평일 저녁에는 배민 커넥트 아르바이트도 뛰면서 이제 샀고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는 저도 사실 제가 이미 코로나 직전에 모든 현금을 100%다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엄청난 폭락장이 왔었거든요. 그때 저도 진짜 울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 어떤 제가 투자한 자산의 펀더멘탈 변동 없이 가격만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래 부동산 투자할 때도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데 내가 전 세계 1등 시가총액 1등 애플, 국내 1등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부동산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써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한 그렇죠. 시점에 모든 레버리지와 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게 되고 같은 측면에서 저는 그 우량 주식,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변동성은 크지만 저처럼 이제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뒤늦게 사회에 진출한 어떤 사회 초년생한테는 그 가격 변동성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시장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이나 어떤 왜곡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시점에는 가격이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네. 그 10년 단위로 붐버스트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때 코로나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와. 그 전부터 100%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 앞으로 IMF 같은 위기가 오거나 리먼 사태 같은 위기가 오면 네. 그때는 내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용기를 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3-4달 만에 바로 코로나라는 게 이제 터지면서 전 세계 이제 공장이 다 멈춘다, 셧다운 된다라고 하면서 자산 가격이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20년 3월이었는데 한 3월 20일 정도였을 거예요. 엄청 빠지는데 바닥을 잡은 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1700이 깨졌을 때부터 1700, 1600, 1500, 한 1400도 깨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위 구간에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그런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할 거 없이 대신 좋은 것들로 뭐 위험한 주식들 하나도 없었고 진단키트주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가총액 상위 대신에 성장산업 그래서 그냥 양쪽 삼성전자 뭐 애플도 샀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샀었고 반도체 섹터 그다음 전기차 섹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배당으로 이자를 갚으니까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남는 배당으로 또 사고 월급으로 또 사고 주말에 아르바이트해서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좀 자산을 또 불릴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공현 형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부동산이 제 1번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부동산에 오리엔트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한 책을 보니까 옛날에 한 30년인가 40년 전에요. 압구정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평당?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전체가. 한 채가요? 네, 한 채가. 2천만 원이요? 네. 근데 그때 월급이 360이었대요. 연봉이. 연봉이? 연봉이 그럼 360. 10년 지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죠. 한 400 정도 되니까 5년. PIR 5. 네네네네. PIR이 온 거예요. 네네. 근데 2천만 원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네. 한 35억 정도 하면 PIR이 35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5하고 35는 진짜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등치가 커버린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비판적으로 부동산 강사분들이나 스피커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부동산을 집을 사서 결국엔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를 되게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의 강남 아파트와 지금의 강남 아파트는 PIR이 5와 35로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미 공룡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30년 전에 애플하고 지금의 애플은 다른 건데 네. 이걸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네. 지금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부동산보다 더 큰, 네. 더 성장률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공부해서 찾고 네. 거기다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넣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좀 깨달아지네요. 보이는 말씀 들으면서. 네, 그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뭐 나쁘다라는 뜻도 아니고 네. 그걸로 당연히 돈도 벌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네. 이제 부동산으로 부를 쌓아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앞으로의 변화된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투자 철학은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네.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사서 네. 미래의 나에게 가치 훼손 없이 보내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인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2024년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과 이 고금리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뭐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가 믿어왔던 자산이 어쩌면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건 실거주 말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측면에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실제로 좀 부동산 황금성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뭐 금리가 높고 수요가 없을 때는 거래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안전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 같은 게 막 사기라고 그러고 기성세대 분들이 안 좋아했는데 네. 그리고 MZ 세대들이 그런 투기 자산에 몰린다 이런 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엔 그렇게 좀 바라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MZ 세대들의 기회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존 자산들이 너무 등치가 커진 거예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희망이 없는 거야. 네. 직장 가서도 안 되고 네. 자산 투자로도 기존 자산은 이미 부자분들이 그 기득권들이 갖고 계시니까 네.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이제 가치라는 게 이제 토지랑 자본,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잖아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제 시대에서는 네. 그러니까 거대 자본, 거대 토지, 네. 그 다수의 노동,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공장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가 쌓이는 곳에 이제 자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준으로 이 가치라는 것이 꼭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웅달 책방 채널도 정말 그 어떤 따지면 상장사보다 아니면 어떤 중견 몇십억짜리 설비를 갖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보다도 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전 세계 뭐 아프리카든 아니면 우리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춤을 춰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하면서 네.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많은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그 안에서 가치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치가 발생하는 영역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가치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제 온라인에서도 더 많은 가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발생된 가치는 그 근처에 머물렀다면 온라인에서 발생된 가치도 온라인 공간에 머무를 텐데 그러면 온라인 공간에 어떤 게 희소하고 어떤 게 역사성을 그렇죠.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 공간에서 복제가 안 되고 역사성이 있고 희소한 건 이제 오직 비트코인 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계속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부동산 얘기하면서 네네. 이게 모든 게 뭔가 이렇게 아귀가 맞으면서 네. 깨달음이 큰 것 같습니다. 보현님 네. 덕분에.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관찰하고 네. 그 기존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고 네. 신생 자산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거를 또 이루셔가지고 진짜 10년 만에 금융자산으로만 네.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게 네. 이게 가능하구나.
네. 네.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라서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건데. 네, 뭐 저는 사실 뭐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도 아니고 아직도 이제 직장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소신을 갖고 네. 뭐 10년 가까이 이제 투자했던 것들의 결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그래도 제 기준에는 남들이 봤을 땐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유, 아니에요. 네, 제 절대 기준에는 아니에요. 네, 제 기준에는 그래도 참 열심히 했다. 상위 5% 안에 들어가실걸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요,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비트코인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이 한 6,200~300인가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한 5,700~800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5,300까지도 내려갔어요. 5,300까지 다시 회복한 거죠? 지금 5,800으로 다시. 예, 그러니까 한 20% 빠졌다가 네. 한 10몇 프로까지 빠진 걸로 네네.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네. 막 사고 싶어도 그리고 좀 샀어도 마이너스 계좌가 되면은 아직 네. 신생자산이라 그런가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뉴스를 딱 봤는데 뭐 예측이 막 잘했대 과거에 그래서 잘 맞췄대 네. 뭐 10번 하면 한 7번 맞췄대 막 그런 분이 이번에 막 뉴스 네. 보니까 막 3만 달러 간다는 거예요. 네. 그 이하도 갈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오른대. 네.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면 지금 4만 달러 정도인데 이거 네. 나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막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명 인사들의 하락 예측에 대해서 네. 봉현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사실 가격은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가격 전망을 하더라도 저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가격이 사실 떨어졌다는 건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낮아진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본능을 이겨내고 반대로 행동을 해야 돈을 버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도 살펴보니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단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가격이 떨어져도 이 자산에 대한 자산을 흔들리지 않고 팔지 않고 더 매수를 하려면 이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펀더멘털 훼손이 없을 때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인데 네. 그 기회와 리스크를 조금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자산이든지 쌀 때 사면 리스크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가격은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없더라고요. 저도 예측을 해서 투자도 해보고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뭐 다른 똑똑하신 분들은 성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잘 보면 주변에 그 어떤 트레이딩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 전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가격 전망 이런 것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개의치 마시고 좋은 자산이라는 판단이 서셨으면 떨어져도 팔지 마시고 좀 더 사시고 만약에 살 돈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좀 잊고 지내고 계시면 좋은 자산은 1, 2년 안에 다시 다 원금 회복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가격 전망이 휘둘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그러니까 봉현님도 이제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말하시는 분들이 반감기가 이제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네. 반감기 효과가 2025년 12월까지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 패턴을 보면은. 뭐 오르기만 하진 않겠죠. 네. 그러면 그때 혹시 뭐 내년 말 정도 가면 매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네. 예, 코로나 때도 안 팔았었고요. 예, 작년 초인가요? 그때 이렇게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테슬라도 100불까지 가고 비트코인도 2천만 원까지 빠졌을 때 안 팔았어요? 웅달책방 출연해가지고 아니 그럼 올라갈 때도 안 팔아요? 네.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10년이 걸렸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물론 이제 돌아봤을 때는 그때 팔고 떨어졌을 때 더 샀으면 네. 더 부자가 됐겠지만 네. 사실은 저는 그걸 맞출 만한 능력이 없었고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신경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10개가 있어. 네네. 한 5개는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 시절에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팔 건데 저는 일단 10년 정도는 그냥 자산을 팔지 않고 모으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제가 쌓인 내공과 또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10년은 제 월급의 100%를 소비하고 자산을 아예 안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총 2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20년 전에 투자한 자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네.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박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처럼 뭐 50억, 100억 이런 목표는 사실 가진 적은 없었고요. 저는 적어도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노동의 가치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그거가 그 제가 벌어들인 가처분 소득, 잉여 자산을 그 어떤 가처분 소득을 잃지 않고 미래의 나에게로 온전히 보내는 거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부자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내 자산을 온전히 인플레이션의 저주로부터 지켜내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이제 도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가 투자한 자산이 네. 10년, 20년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거기에 해당한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해당합니다. 해당한다. 그리고 투자하는 주식도 네. 해당한다. 그래서 성장 산업에 속한 주식만 시가총액 순서 높은 순서대로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장세가 꺾이거나 네. 더 이상 우상향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네. 매도하는 거네요. 저는 리밸런싱은 당연히 하는데요. 그 현금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주식을 사는 거군요. 네, 그 좋은 자산을 팔아서 더 좋은 자산을 사는 경우는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특정 종목을 내가 오늘 공부해놓고 이거는 무조건 100년 동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왜냐하면 대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마다는 꾸준히 시장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어떤 성장 산업에 속한 그 좋은 회사들은 다 이미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미 비싼 주식부터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금융 자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 시장에 대한 경험도 좀 쌓이면 그때는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만 국한에서는 앞으로 10년이면 2034년이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반감기, 다음 반감기 네, 지나서 네. 또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야. 반감기 2번 정도만 보내고 나면 그럼 한 대략적으로 한 8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 지나고 다음 반감기면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아마 유의미한 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도 최소 얼마 될까요? 바램과 전망을 같이 하자면 네. 저는 개당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년. 네, 그 뭐 20억이라고 이제 전망하는 근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전 인류의 공통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골드, 5,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가치 저장의 역할을 했던 골드의 시가총액이 네. 뭐 대략 뭐 1.3경이라고 하면 그때 넘는 거군요. 네, 이제 10년 정도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따라간다고 하면 10배거든요. 예. 10배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또 화폐의 가치가 뭐 연 단위로 7에서 10%씩 하락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뭐 10억, 20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5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바램과 네, 전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저는 좀 매도를 조금만 해서 그때 이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좋잖아요. 테슬라도 갖고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좋고 네. 그렇죠. 그런 걸로 조금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뭐 만약에 좀 돈이 많이 벌면 부동산 같은 것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개인마다 판단이 좀 다른 거겠죠. 그럼요. 아마 저도 환경이 바뀌고 또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더 나은 자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봉현님 진짜 심지가 굳건하신 사람 같아요. 고집이 셉니다. 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지난 1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네. 또 앞으로 10년 충분히 그렇게 사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봉현님을 좋아하고 나는 월급날마다 비트코인을 산다.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그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처럼 어떤 경제 지식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도 적립식 투자로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증명하고 싶었어요. 꼭 부동산 갭 투자가 아니어도 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투자했던 그 제 모든 철학들을 네.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와 무관한 사람의 언어로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써봤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딱 1시간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음날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트코인은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관하는 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지키는 좋겠고, 거. 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전히. 네, 네. 맞죠. 아직. 그 어떤 신생 자산의 초창기 투자 기회는 진짜 일생일대 한 번 맞아요. 오는 기회인데 야. 그 기회를 너무 허무하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서도 뭐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으셨으면 네. 그때 그거 투자하시면 되는데 아예 공부조차 하지 않고 그냥 편견과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저건 나쁜 거야 투자하면 안 돼라고 이제 편견을 갖고 계시다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허무하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투자를 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투자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투자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두시면서 균형 있게 투자하시면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뭐 좋은 성과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윤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